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지옥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은 번지르르한 황금으로 빛나지만 그 안은 차가운 쇠창살로 가득 찬 곳 말입니다. 저는 22살의 나이에 그 지옥의 가장 깊은 곳, 가장 화려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평양 중심부 고위 간부들조차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거대한 지하 연회장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인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값비싼 서양술과 바비큐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를 포함한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른바 1호 행사, 김정일의 비밀 파티였습니다. 그분이 나른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자 시끄러운 서양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누구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수천 달러짜리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영혼이 없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눈에 띄기 위해 혹은 제발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발목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한 최고위 간부가 비틀거리며 제 동료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23살 저와 가장 친했던 대학 시절의 꿈을 이야기하며 함께 눈물 짓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눈에 스친 공포와 절망을 저는 바로 곁에서 봤습니다. 그 간부는 잠시 그분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짐승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귀찮다는 듯이 혹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마치 물건처럼 짐승처럼 그 간부의 팔에 끌려 연회장 뒤편의 어두운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차례가 내가 아니기만을, 제발 나를 보지 않기만을 바라며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조가 북한 최고의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인민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금수저로 밥을 먹었고 프랑스에서 직송된 향수를 물처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영. 저는 22살에 그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이 당 간부들에게 하사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자 선물 말입니다. 올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평양에 계신 저의 부모 형제까지, 팔촌까지 다음 날 아침 해를 보지 못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이슬로 소멸된다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그 화려한 비단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그날 끌려간 제 친구의 목까지 목숨을 걸고 세상에 고발하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그런 끔찍한 장소에 가게 된 것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발이 아니라 차출이었고 영광이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엘리트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중앙당의 핵심 부서에서 일하시는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배우 출신이셨습니다.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22살의 수재였습니다. 제 꿈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민배우가 되어 언젠가는 해외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한창 졸업 작품을 준비하던 연습실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군복을 입은 중앙당 간부 3명이 닥쳤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우리 학과 교수님조차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연습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학교 내에서 미모와 재능으로 손꼽히던 졸업반 여학생 10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학교 내 특별병동으로 불려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입고 있던 옷과 속옷까지 모두 벗으라는 22살의 성인 여성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굴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저희는 울먹이며 서로의 눈치만 봤지만 그들의 서슬 퍼런 눈빛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알몸이 된 채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부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축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저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자를 들고 신체 치수를 재고 입을 벌려 치아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순결을 증명해야 한다며 끔찍한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들끼리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품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기는 골반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탈락시켰고 어떤 후배는 피부에 작은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동기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탈락되어 옷을 챙겨나가는 모습은 차라리 부러웠습니다. 신체 검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팔촌까지 친척 중에 조금이라도 사상적 흠결이 있거나 한국에 연고가 있거나 과거 행적이 불분명하다면 그 자리에서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 모든 굴욕적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최고 존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지극한 영광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당하시던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문의 영광이다라며 애써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게 되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두 분은 정말 그것이 영광인 줄로만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그 누구도, 심지어 중앙당 고위 간부인 제 아버지조차도 그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눈물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데려가기 위해 집 앞에 와 있던 검은색 벤츠, 그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를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던 그들의 냉혹한 눈빛을 저는 그 차에 오르는 순간 22살 김지영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평양 중심부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철저히 숨겨진 거대한 합숙소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은 북한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특수구역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입구는 중무장한 호위총국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마치 현실이 아닌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간 2000년대 후반은 북한 전역이 고난의 행군 여파로 여전히 수많은 인민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합숙소 식당에는 매일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 같은 남국의 열대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제 와인과 스위스 치즈가 끼니 때마다 제공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에는 최고급 프랑스제 화장품과 유럽에서
직수입한 값비싼 속옷들이 서랍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눈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상품으로 보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금빛 세장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저희는 단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쓰는 것조차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분의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만 감시원 동행하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6시에 기상에 밤 12시가 넘도록 혹독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정일 찬양 사상 교육은 숨 쉬는 것처럼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노래와 춤, 아코디언과 피아노 연주 같은 예술 교육은 물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기계처럼 배워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4년간 배운 예술은 이곳에서는 그저 유흥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안마 기술,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간부들이 밤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은밀하게 부르는 것들까지 강요받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성인이었던 저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교육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바로 상호감시라는 정신적인 지옥이었습니다. 저희는 2인 1조로 생활하며 잠자는 순간까지 서로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매일 밤 생활 총화 시간에 쪽지에 적어 보고해야 했습니다. 고향 생각을 하며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사소한 행동이나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 심지어 잠꼬대를 하는 것조차 모두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보고 하나가 어제까지 함께 웃던 그 동료를 다음날 아침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으면서도 등 뒤에서는 언제든 그 친구를 찌를 수 있는 칼을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학에서 예술을 논하던 인재에서 그분을 위한 완벽한 인형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냉혹한 괴물로 철저하게 사육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1호 행사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일상이 되었고 저희는 그 일상에 무감각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계적으로 화장을 하고 억지로 웃는 연습을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간부에게 짐승처럼 끌려갔던 제 친구. 그 친구는 다음 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그녀의 침대는 며칠간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침대를 보면서도 감히 누구 하나 그 친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낯선 여성이 그 친구의 침대를 차지했습니다. 새로 선발되어 온 아이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그 끌려간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저의 감시자이자 동료였던 박은실이라는 친구의 일이었습니다. 은실이는 저보다 1살 많았고 유난히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저희는 생활 총화 시간에는 서로를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이불 속에서는 들키지 않으려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사건은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하사한 비싼 서양 과자가 나왔습니다. 은실이는 그걸 먹지 않고 몰래 손수건에 싸서 감춰두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휴가를 나가면 굶주리는 어린 동생에게 가져다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상호 감시조였던 다른 동료의 눈에 띄었고 그날 밤 생활 총화 시간에 이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박은실 동무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하사품을 즉시 먹지 않고 몰래 숨겨두는 사상적 불순함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은실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은실이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대를 보았습니다. 짐을 싼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신던 신발, 쓰던 화장품, 심지어 우리가 함께 찍었던 단 한 장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가던 관리 간부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 은실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그 간부는 저를 짐승 보듯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박은실? 여기에 그런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다. 소멸. 저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날 깨달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나 역시 사소한 실수 하나로 혹은 누군가의 고발 한마디로 저렇게 소멸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금빛 세장은 사실 거대한 수용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소멸의 공포는 저를 더욱 완벽한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었고 춤을 췄고 누구보다 큰 소리로 그분의 만수무강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허락되는 가족 면회의 날이었습니다. 저를 선발해 갔던 검은 벤츠가 저를 싣고 평양의 한 특별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저는 일부러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비싼 향수를 뿌렸습니다. 딸은 장군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당 고위 간부로서 늘 당당했던 아버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허리가 굽어 있었고 인민배우였던 어머니의 고운 얼굴은 검버섯과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감시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장군님의 크나큰 배려 덕분에 우리 지영이가 저리도 곱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제 손을 붙잡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왜 저리 수척해지셨나요? 하지만 그 말은 불경한 질문이 될 것을 알기에 그저 저는 잘 지냅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포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두드리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사람한다오. 어떻게든 사람한다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감시원의 눈을 피해 제 손바닥에 아주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간신히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합숙소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단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지난달 내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집에 식량이 떨어졌다. 쌀 한 톨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 너는 그곳에서 무조건 살아남아라.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지만 바깥의 현실은, 제 가족들이 겪는 현실은 지옥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바나나와 프랑스산 치즈를 먹고 있는데 제 아버지는, 당 간부였던 제 아버지는 쌀 한 톨이 없어 아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제가 누리는 이 호의호식은 제 가족의 피눈물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인질이었음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소멸은 저에게 공포를, 아버지의 편지는 저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의 시간이 흘러 제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합숙소의 관리 책임자인 여성 간부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며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지영 동무, 이제 동무도 나이가 찼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합숙소의 여성들은 25살이 넘으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해외의 북한 식당이나 기관으로 발령받아 나가는 것이었고, 최악의 경우는 그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동무의 앞날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네. 축하하네. 인민무력부의 박 장군님을 모시게 되었어. 박 장군. 그는 70이 넘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1호 행사 때마다 어린 여성들을 노골적인 눈빛으로 훑어보던 가장 악명 높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 사실상의 첩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저에게 내리는 마지막 은혜라고 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1호 행사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밤들은 적어도 하룻밤이면 끝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죽는 날까지 그 늙은 간부의 놀이개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 또 다른 금빛 세장으로 옮겨져 영원히 갇혀야 한다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그 간부의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세 가지 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70대 노인의 첩이 되어 평생을 사는 것. 또 하나는 여기서 저항하다가 소멸된 내 친구 박은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만다오. 어떻게든 살아만다오. 그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저들 손에 잡힌 인형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겠다고. 이곳에서 늙은 간부의 놀이개로 사느니 차라리 국경을 넘다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멸당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달려가다 죽는 것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24살의 김지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박 장군의 첩이 되어야 하는 날짜는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0일이었습니다. 30일 안에 이 완벽한 감옥, 금빛 세장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북한에서 가장 삼엄한 1호 구역. 담벼락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호위 총국의 감시원들은 24시간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나갈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허가가 찍힌 특별 통행증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배웠던 모든 연기력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박 장군에게 하사된다는 황송함에 감격해 밤잠을 못 이루는 척 연기했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였고 밤에는 몰래 잠을 자지 않아 얼굴을 헬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의무실을 찾아가 특정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밤마다 피를 토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을 모시기 전에 이 몸이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물론 피는 가짜였습니다. 1호 행사 때 장식용으로 쓰였던 붉은색 식용. 색소를 몰래 훔쳐 밤마다 손수건에 뱉어낸 뒤 의무실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평양 최고의 의료진이 저에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장군님께 병든 몸을 바칠 순 없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이 충성심 가득한 연기는 마침내 관리 간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때마침 저의 감시자였던 룸메이트가 저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김지영 동무는 밤마다 장군님의 건강을 빌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 만합니다. 그녀는 제가 박 장군의 첩이 되면 자신도 떡고물이 떨어질까 싶어 저의 연기에 동조해 주었던 겁니다. 마침내 저는 평양의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간부님, 제 고향이 해상국경 지역 근처입니다. 어릴 적 몸이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해산의 한의원에서 특별한 약초를 구해다 주셨습니다. 그 약초가 아니면 제 병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박 장군님을 모시기 전에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 장군의 이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에게 특별 의료 검진 및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해산행 특별 통행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감시할 호위총국 소속 감시원 한 명이 동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간부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옥의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감시원의 팔짱을 낀 채였지만 제 심장은 자유를 향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해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김상이라고 불리는 무뚝뚝한 감시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욱 순종적으로 굴었습니다. 상이 동지, 추우시지요. 라며 제 외투를 벗어 덮어주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저는 감시원과 함께 곧장 약속된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아버지를 통해 어렵게 연락이 닿아 있던 브로커가 그 한의원의 의사로 위장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브로커는 감시원 앞에서 저를 진맥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풍병이 깊이 들었소. 약을 다려도 이 도시 안에서는 소용이 없소. 저기 강 건너 중국에서만 나는 특별한 약재가 필요한데 그 약재를 구하려면 적어도 하룻밤은 강가에서 약초꾼을 기다려야 하오. 감시원 김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장군에게 바칠 물건의 하자가 생기면 자신도 문책당할 것을 알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겨울 해산의 밤 공기는 폐부까지 얼려버릴 듯 차가웠습니다. 브로커는 저와 감시원을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가의 한 초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브로커와 미리 짜고 국경경비대원을 잠시 다른 곳으로 유인해 둔 빈 초소였습니다.
브로커는 감시원에게 독한 술백주를 건넸습니다. 추운데 몸이라도 녹이시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감시원은 박 장군의 여자 앞에서 위신을 세우려는 듯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술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시원은 총을 든 채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브로커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요. 저기 얼어붙은 강을 건너시오. 강 건너편 두 번째 불빛까지 죽기 살기로 뛰시오. 저는 낡은 초소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그 얼음판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절대 뛰지 말고 소리 없이 기어가시오. 저는 엎드려 차가운 얼음판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과 무릎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어가던 얼음판에 쩍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제 옷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동시에 뒤편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잠들었던 감시원이 깬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비대에게 발각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바로 옆에 얼음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람한다오. 저는 기는 것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든 총에 맞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강 건너편의 그 희미한 불빛을 향해 제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총성은 계속 울렸고 저는 몇 번이나 얼음물에 빠지며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축하고 무거워진 몸으로 강 건너 중국 땅의 흙을 움켜쥐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낯선 중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옥수수죽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평양에서 봤던 그 간부들의 눈빛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양의 특별한 곳에서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저를 중국의 깊은 산골 마을 연길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딴 농가에 숨겨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양에서 맨몸으로 빠져나온 터라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지. 그는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상대는 50대의 뚱뚱한 중국인 농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내라는 명목으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했더니 더 끔찍한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호 행사에서 겪었던 그 굴욕적인 밤들이 이제는 매일 밤 이 낯선 땅에서 낯선 남자에 의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박 장군의 첩이 되기 싫어 도망쳤는데 결국 중국 농부의 노예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도망치려다 붙잡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가 술에 취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셨던 귀한 몸이라 비싸게 주고 데려왔는데 이럴 거면 도로 팔아버려야겠다. 너를 원하는 곳은 아주 많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쁨조라는 나귀는 자유의 땅에 와서도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들에게 인간 김지영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여자라는 호기심의 대상 혹은
비싼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그 농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아내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장마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그가 숨겨두었던 돈주머니를 훔쳐들고 다시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공안에 잡히면 북송될 것이라는 공포, 인신매매범들에게 다시 붙잡힐 것이라는 공포. 저는 중국의 산길을 며칠 밤낮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를 수십 번,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저는 간신히 제3국 라오스 국경지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강, 메콩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탈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콩강, 그 차갑고 거대한 강물에 또다시 목숨을 맡겼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닌 지 수개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고 저 멀리 걸려있는 태극기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지옥 같던 2년 평양의 합숙소에서부터 중국의 산골 마을까지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제가 상상했던 천국에 드디어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 저를 동무가 아닌 김지영 씨라고 불러주는 사람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저의 신원을 조사하던 국가기관의 한 조사관의 질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저의 탈출 경로와 합숙소 생활에 대해 묻더니 펜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지영 씨, 솔직히 말해줘야 합니다. 평양 합숙소에서 정말 그분의 시중을 들었습니까? 1호 행사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 자유의 땅에서도 김지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김정일의 기쁨조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처음 마주한 남한 사회는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이곳은 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지하철표 하나 제대로 끊는 법도 은행에서 돈을 찾는 법도 몰랐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정글에 맨몸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눌한 북한 말투, 그리고 쉴 새 없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저기 저 아가씨 북한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랑 살다 왔다더라. 그 뭐냐 기쁨조 출신이라더라. 그 꼬리표는 두만강을 건너고 메콩강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따라오는 끔찍한 주홍글씨였습니다. 저는 지옥에서는 물건이었고 이곳에서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저는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 육체는 분명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평양의 그 어두운 지하 연회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박 장군이 저를 잡으러 쫓아오는 꿈, 얼어붙은 두만강 얼음이 깨지면서 차가운 물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꿈. 꿈속에서 저는 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의 소리와 빛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님이 부른다고 누른 호출벨 소리만 들리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전자음이 1호 행사에서 그분이 저희를 인형처럼 부르던 그 은색 벨 소리와 똑같이 들렸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시끄러운 음악 소리. 남들은 즐겁다며 웃고 떠드는 연말의 거리에서도 저는 그만 길거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 쳐다보며 피해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 번쩍이는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술에 취한 간부들의 짐승 같은 웃음소리와 끌려가던 제 친구의 마지막 비명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병원에서는 저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 지옥을 통째로 이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유.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혹독하고 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수년간 홀로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시간들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어귀에서 작은 평양식 두부밥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밤잠을 설치고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인형이나 기쁨조 출신 누구누구로 불리지 않습니다. 가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저는 제 이름, 김지영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콩을 갈아 두부밥을 만들 때면 저 북녘 땅,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저에게 사람만 다오라고 어떻게든 사람만 달라고 속삭이시던 아버지, 쌀 한 톨이 없어 영양실조로 쓰러지셨던 제 어머니, 제가 탈출한 그날 저를 도왔던 한의원의 그 브로커는 무사했을까? 제가 소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셨을 제 부모님은 과연 지금 이 순간 살아는 계실까? 저는 이 자유를 얻는 대가로 제 인생의 절반이자 전부였던 가족을 어쩌면 영원히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자유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이 평범한 거리,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저녁 식사, 친구들과 만나 마음껏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이 당연한 자유. 그것이 저 같은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그리고 가족과 맞바꾼 기적이라는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